네, 이번 회차는 1편 1장 무역계약 중에서 4절 무역계약의 조건 시작합니다. 자, 무역계약의 조건은 대목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하고요. 무역계약 조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무역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과 승낙 그리고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실제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내용들, 기본적인 조건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합의하고 해야 하는지 내용을 하나씩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해가지고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보험, 포장, 분쟁, 해결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역계약의 8대 조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품질, 수량 그리고 가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요 내용들은요. 이제 품질, 수량 그다음에 뭐 가격부터 요 앞에 거는 우리가 뒤에서 크게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가격, 결제, 선적, 보험, 포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재 뒷부분에 나오는 이 뭐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뭐 정형거래 조건이라든가 결제 내용이라든가 운송과 관련된 내용, 보험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내용을 100%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나서 기본 조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미리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뭐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내용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들인데 일종의 프리뷰로 맛보기로 미리 예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주요한 내용들을 골라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들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세하게 내용들을 뒤에서 공부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만 지금 알고 있으면 이 뒷부분에서 공부하시기 전까지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차 2번에서는 이제 무역계약의 조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조항들, 정형적으로 쓰여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내용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계약 조건, 기본 조건들과 계약 조항 합쳐가지고요.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별을 한 5개 정도 치겠습니다. 내용의 양이나 깊이에 비해서는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를 해 두셔야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이후에 뒷부분의 공부들 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회차는 요 3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목차 1번 기본 조건 중에서 1번 개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거로 1번 보시면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어요.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체계 그리고 상관습이 상이하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국내 거래보다 좀 계약 조건을 좀 더 꼼꼼히 설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합의가 필요하고 자, 양거로 이번에 보시면요. 명시 조건이니 준거법이니 묵시 조건이니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의 내용을 명시 조건, 계약 조건 중에 명시 조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명시 조건은 뭐냐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계약서상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써 놓으면 좋긴 하죠. 명시 조건을 이렇게 써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을 합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을 다 명시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합의해서 계약서에 쓰게 되면 합의의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계약서도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명시 조건으로 쓰진 않아요. 아주 필요한 내용들만 명시 조건으로 딱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법률을 준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준거법을 여기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다가 우리의 준거법은 CISG로 한다.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이미 여태 공부한 게 있어요. CISG에서 뭐 청약이나 승낙이나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청약, 승낙 이런 것들의 법적인 효력 이런 걸 따로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준거법으로 CISG를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CISG에서 분쟁 해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준거법을 계약서 상에다가 우리가 이걸 준거법으로 하겠다라는 정도만 합의를 해두면 이 CISG라는 문구 하나만 딱 들어가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합의의 과정을 좀 줄이고요. 계약서의 내용도 좀 줄여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묵시 조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형거래 조건, 우리가 뒷부분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정형거래 조건에는 뭐 인코텀스 같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코텀스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FOB 부산 이런 식으로 우리 무역계약 조건은 FOB 부산이다 라고 한마디만 딱 써놓으면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FOB 부산이라고 하면요, 부산항까지 매수인이 배를 보내줘야 되고요. 그럼 매수인이 보내준 배 위에다가 물품을 선적하면 위험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품이 망가져도 매도인 책임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져주면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다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계약도 매수인이 체결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딸려옵니다. 그래서 묵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집어넣어서 그 계약의 내용을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계약 체결을 할 때 당사자 간에 일일이 합의한 사항, 그걸 명시 조건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준거법을 하나 계약에다가 편입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묵시 조건, 거래의 관행, 인코텀스 같은 묵시 조건을 집어넣음으로써 계약의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하나하나 합의하진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서들은 무역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명시 조건뿐만 아니라 준거법 조항과 그리고 묵시 조건으로 구성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시 조건, 준거법, 묵시 조건, 요거는 앞으로도 몇 번 나올 내용들이니까 여기서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괄호 3번에는 기본 조건으로 합의해야 될 것들 8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무역계약의 8대 기본 조건이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된다라는 정도 개요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번 목차에 나오는 품질 조건, quality terms입니다. 네, 품질과 관련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거래할지는 일단 청약과 승낙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에 따라서 그 종류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품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양괄호 1번 보시면 품질 조건이란 품질로 인한 분쟁 발생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할 것인가, 품질 결정의 시기라는 것 뒤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품질이 제대로 된 품질이었는지, 계약 품질과 다르다든지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합의해 두는 것이 품질 조건의 내용입니다. 품질 결정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증명의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양괄호 2번에 보시면 품질의 결정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가 견본 매매입니다. 자, 견본이라고 하는 건 샘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Sales by sample입니다. 그러니까 샘플 하나 두고 이 샘플과 동일한 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품이 인도가 되면 매수인이 그 샘플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거 괜찮네 라고 품질이 동일하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품 인도해 줬는데 매수인이 이거 품질이 내가 주문한 물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샘플 이걸로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샘플하고 비교해봐라, 똑같다, 나는 제대로 된 물품을 인도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샘플의 종류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샘플, 원견본이라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자, 이런 물품 인도해 주면 되겠지요? 라고 제시하면 그게 매도인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런 물건을 나한테 인도해달라, 이런 물품을 팔아달라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다면 매수인 견본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합쳐서 아무튼 최초에 제시된 샘플을 원견본, 오리지널 샘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터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역견본이라는 건 이렇게 매도인의 견본을 받든 매수인의 견본을 받든 그걸 받고 나서 거기에 일부 수정을 한다든가 다시 한번 샘플을 제시하는 걸 말합니다. 자, 대부분은 역견본은 어떻게 되냐면요. 매수인이 견본을 제시하면 그걸 매도인이 그러면 자기가 물건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매수인이 제시한 샘플과 동일하게 샘플을 하나 만들어 보고 이걸 보내줍니다. 그럼 매수인한테 이러면 되겠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한번 받는 샘플을 카운터 샘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정을 해서 매수인한테 보냈는데 매수인이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10만 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승낙을 했다라고 하면, 수락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계약 물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샘플 거래에서 이렇게 다 이런 샘플의 종류들을 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견본 하나만 놓고 계속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견본을 받고 역견본을 제시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본의 종류들, 이름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나중에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에 대비해서 원견본, 원래 보낸 견본과 동일한 것을 비치 견본, 매도인이 물품 보내고 나서 견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품을 선적하고 이제 인도해 줬다라고 해서 그냥 다 버리면 안 되고요.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매수인이 이거 물품이 이상한데 이상한 물건이 왔어요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견본하고 비교해 볼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그 보관해두는 견본을 비치 견본이라고 합니다. Keep sample, file. file 하면 이렇게 쌓아두다,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Keep sample, file sample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매도인이 보관하는 샘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땡땡이 보시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매도인 입장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견본과 완전히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견본과 대체로 비슷한 품질, 이렇게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됩니다.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어느 날 강아지 장난감으로 이렇게 조그만 인형 같은 거를 저희 집사람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이렇게 많이 샀어 했더니 3개에 1,000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싸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동물 모양 인형인데 표정이 굉장히 우울해요. 하나도 안 예뻐요. 근데 강아지가 갖고 놀 거니까 사실 강아지는 표정이 중요하지 않고 물어뜯을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싸서 샀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형이 뭐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되어 있는 인형이 샘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플에 대해서 봉지에 인형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끝에만 약간 이상해지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 샘플하고 다르지 않느냐,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하고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다 써 놓으면 매도인이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품질과 관련돼서 계약서에 영어로 표현할 때 same as sample이라든가 exactly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completely equal to sample, quality to be up to sample,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quality to be as per sample, to be similar to sample, about equal to sample, 그다음에 much the same as sample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표현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래 이거는 조금 빡빡하다, 이거는 조금 여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up to sample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as per라든가 much the same 이런 것들 표현만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속하나 이쪽에 속하나 이거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해요. up to라는 게 조금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들은요 기출문제에서 정답 오답으로 이미 한번 그 검증을 거친 표현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조금 헷갈리시면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쓰면 안 되는 표현, 자, 요거는 쓰면 좋을 표현,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두시고, 내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 좀 잘 표시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헷갈리면 문제 푸시다가도 요 부분 표시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아, 이거 맞는 거, 이거 틀리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상표 매매 있습니다. Sales by Trademark. 이거는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것들, 뭐 전자제품 같은 건 어떤 회사의 어떤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샘플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격 매매, Sale by Grade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ISO라든가 뭐 KS 마크, 뭐 외국에도 그런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증한 어떤 마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품질 기준으로 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명세서 매매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하는 거죠. 스펙이 사실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닌데 최근에는 스펙을 사람의 어떤 이력에 사용을 해서 좀 슬프긴 합니다만, 명세, 그 스펙이라는 거, 그 특징이라든가 뭐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디스크립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견본 제시가 좀 어려운 물품들을 거래할 때 품질 기준 이렇게 삼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배를 한 대 만들어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괜찮으면 사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을 정하는 겁니다. 배 크기는 어떻고, 이게 내용 연수는 얼마나 되고, 강도는 어떻고, 뭐 엔진의 크기는 어떻고, 뭐 마력은 얼마나 나오고, 뭐 연료 소비량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만들고 나서 시운전을 해보고 그 명세에 일치하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에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인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식품류라든가 화학 제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스펙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불순물의 함량은 몇 % 이하여야 하고, 이렇게 숫자로 쭉 써놓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부터는 약간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표준품 매매라고 합니다. Sales by Standard. 자, 요거는요, 일정한 품질을 가진 공산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져 나오는 물품들은 불량품이 아니라면 품질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농림수산물, 광산물,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1차 산품이라고 부릅니다. 1차 산품이라고 하는 건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한 게 아닌 원재료 상태 의 물품들을 1차 산품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거, 뭐 사과, 쌀, 뭐 이런 뭐 원광석,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조금 푼 거, 저기서 조금 푼 거, 품질이 약간씩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샘플로 하기도 조금 뭐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농림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과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월 정도에 나온다 치면 10월 달에 매매 계약 체결하지 않아요. 5월 정도에 가서 사과가 열릴 과수원에 가고 10월 달에 인도를 해달라고 미리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사과가 어떤 사과가 열릴지는 잘 몰라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약간 샘플 같은 거 사용하기, 스펙 같은 거 사용하기도 모호한 이런 물품들에 주로 사용하는 품질 결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품 매매에는 세 글자로 된 약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QQQ로 끝나는데 첫 번째가 FAQ입니다. FAQ는 Fair Average Quality의 약자예요. Fair가 꽤 괜찮은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요. FAQ는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거 아니고요. 예, 평균, 중등, 품질 조건, 평중, 저는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요 영어 뜻만 보고 그 문제를 풀면 좋은데요. 가끔 이게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로 나오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자들을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짜리 약어들을 약어로만 외우면 암호처럼 돼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풀네임을 계속 읽어가지고 익숙하게 좀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FAQ는 뭐냐면 인도하는 품질이 선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이제 인도해 줄 때, 건네 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 계절의 출하품 중에서 평균적인 중등 품질일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뭐 곡물, 과일류, 선물 거래에 이용된다. 요건 추석 선물이 아니라 퓨처 굿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귤 같은 거 박스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중하 이렇게 표시가 있고 거기 뭐 도장 같은 거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 이렇게 무슨 조합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품질을 결정해 주면 거기에서 이제 중등 품질, 아주 좋은 거 아니더라도 중등 정도의 품질을 인도하기로 하는 그 품질의 약정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GMQ가 있어요. GMQ는 조금 암기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Good Merchantable Quality의 약자예요. Merchant 하면 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Merchantable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기에 좋은 정도의 품질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GMQ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이 판매 적경성, Merchantability를 가진 것임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 조건을 말한다. 얘는요, 나중에 수입해서 물품을 받아봤을 때 양아시에 배로 물품을 운송했다라고 하면 배에서 내렸을 때 수입국에서 품질 검사를 했을 때 파는 데 이상 없을 정도의 일반적인 품질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FAQ는 선적시를 기준으로 했었고요. 이거는 내렸을 때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품질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목, 냉동, 어류, 광석 등 외관상으로는 내부의 품질을 알 수 없는 물품의 거래 주로 이용된다. 이것도 시험에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얼어 있는 무슨 동태 같은 건데 그거 녹여서 이렇게 해봐야 이게 맛이 있는지 냄새 안 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이 상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은 GMQ로 주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SQ가 있습니다. Usual Standard Quality의 약자인데요. 이거 보통 표준 품질 조건입니다. 보통 표준. 앞에서 제가 평균 중등 품질 조건, 그 다음에 USQ 보면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것도 평균 스탠다드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앞글자 타갖고 USQ는 보표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한글로만 나왔을 때, 영어로 나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한글로 나왔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인검사기관 표준기관에 의해서 보통 품질로 인정되는 표준품을 거래하는 조건,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원면, 생사, 원면은 이제 면의 원래의 그 가공하지 않은 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사는 그 실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슨 이런 그 의류와 관련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인삼, 오징어 이런 것들도 이제 예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품 매매에 관련된 Q자 3개 나오는 거 살펴봤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품질 결정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역거래는 장거리 해상 운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1차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아주 비싼 과일 이런 거 아니면 얘네들은 무게는 많이 나가고 부피도 많이 나가는데 가격은 이렇게 뭐 킬로그램당 가격을 따지면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주로 해상 운송을 합니다. 장거리로 배에 실어갖고 해상 운송을 하는데 이때는 멀쩡했던 물건이 도착할 때 되면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송 중에 물품이 실을 때는 품질이 괜찮았는데 내릴 때는 이상하다. 그러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냐, 매주인이 줘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품질 결정의 시기가 선적을 할 때인지 도착을 할 때인지 이거를 미리 결정을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그 결정하는 시기가 선적 시점인지 아니면 도착해서 배에서 내릴 때 양육 시점인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으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자, shipped quality terms, 그 다음에 landed quality terms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말 그대로 품질이 계약상 약정한 품질이 선적 시에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선적 시에 딱 검사해갖고 계약의 품질과 동일하다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한 거예요. 근데 양육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이제 그 수입국에 도착해서 내려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할 때 선적 품질 조건, 양육
품질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품질 결정의 시기는 선적시냐 양육시냐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중 위험 부담, 매수인이 한다, 매도인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위험이라는 얘기, 또 위험의 이전이라는 표현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매되는 물품의 위험. 특히 운송 중에 물품의 위험에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보통 물품과 관련해서 위험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물품의 멸실, 로스를 보통 이렇게 멸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물품이 뭐 없어지거나 도난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데미지, 물품은 있긴 있는데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손상되었다. 데미지, 멸실 또는 손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할 확률,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위험이 있다, 위험이 높다, 위험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이 이전된다, 위험의 이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Transfer of risk, 위험을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물품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책임 주체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걸 위험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계산을 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죠? 제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위험은 그 가게 밖으로 계산을 하고 나오기 전까지 내가 하자를 발견해서 이거 이상한 거니까 바꿔주세요라든가 다른 물건을 갖고 온다든가 이건 가능하지만 나와가지고 물론 나중에 발생한 하자도 이전에 위험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나와가지고 뭔가 내가 집에 가져가다가 물품이 깨졌는데 내 잘못이다. 그러면 뭐 제3자의 잘못이더라도 아무튼 마트 주인한테 그거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기준점을 하나 정해놓고요. 그 기준점 이전에 위험이 발생하면 그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고 그 기준점 이후에 위험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위험의 이전 시점을 미리 계약에서 정합니다. 이제 주로 인코텀스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묵시 조건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의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 한번 익혀두시고요. 여기서는 자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선적 시에 물품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운송 중의 위험은 선적 품질 조건이라면 물품이 운송 중에 이상해졌다라고 하면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질 때까지 계약의 품질 그걸 매도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중에 선적할 땐 멀쩡했더라도 운송 중에 물품이 이상해져서 양육 시에 이상했다라고 하면 landed quality term 양육 품질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중에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외울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위험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 품질 조건이니까 운송 중에 이상해지면 선적 시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이고 매수인이 운송 중에 위험을 부담한다. 양육 품질 조건이니까 매도인이 양육 시까지 운송 중의 위험을 다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FAQ 있죠. FAQ는 선적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GMQ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했었습니다. Good merchantable quality라고 했죠. 그러니까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양육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USQ는 여기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를 때는 FAQ하고 GMQ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Q니 SD니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 바로 뒤에서 배울 겁니다. 바로 뒤에서 요거 두 개를 다루기로 하고요. 이거 선적 품질 조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RT, 라이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도 배우게 될 텐데 인코텀스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E규칙, F규칙, C규칙에 해당하면 선적 품질 조건이고요. D규칙에 해당하면 양육 품질 조건으로 봅니다. 이것도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인코텀스 공부하고 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자, 일단은 요게 표시만 해두시고 나중에 2회 독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곡물류의 품질 결정 시기와 관련된 조건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두 글자로 된 약어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곡물에 특히 품질 결정에 기준은 없어요. 여기는 기준은 없고 어떤 기준을 사용한다라는 건 없고 그냥 시기만 나와 있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곡물류에 사용하지만 다른 물품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용어들을 사용한다면. 자, 첫 번째는요. tail quill이라고 보통 읽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줄여가지고 TQ라고 보통 씁니다. 이 tail quill이라는 게 영어로는 as it i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언제 있는 그대로냐면 선적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건네줄 당시에 그 품질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품질 결정의 시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적 시점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을 지니까 선적 품질 조건이 되고요. 운송 중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우리 방금 공부를 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RT라고 줄여서 쓰는데요. Right term입니다. 라이는 호밀, 곡물의 한 종류입니다. 빵 만드는 뭐 호밀이나 광산물 같은 것들의 거래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양육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중의 위험까지 매도인이 다 부담을 해서 양육 시까지 품질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양육 품질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sea damage의 약자 SD라고 합니다. sea damage는 해수에 의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절충하는 조건이긴 해요. 운송 중에 해수라든가 씨워터라든가 응결이라는 건 이제 그 습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습기 때문에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아무튼 물로 인한 손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인데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선적 시에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상 운송 중에 모든 위험이 아니라 해수 피해나 응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품이 다른 거와 부딪혔다든가 뭐 불이 났다든가 이런 건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 물 때문에 또 습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만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절충 조건이긴 합니다. 이건 선적 품질 조건이냐 양육 품질 조건이냐 굳이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에 가깝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인데 추가로 sea damage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일부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고르라고 하면 절충한 조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딱 좋고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없다. 근데 선적 품질, 양육 품질 골라야 된다. 그러면 선적 품질 조건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표에 요거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양괄호 4번에 보시면 품질의 증명 방법입니다. 자, 품질의 결정 방법이라든가 결정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품질의 물품이 인도됐는지 이게 받았는데 물품 이상하다든지 이런 걸 누가 증명할 것인지 봐야 됩니다. 자, 미리 합의해서 정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양육 품질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품질의 기준 미달 또는 변질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것도 외우실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선적 품질 조건이라면 선적 시까지만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매도인은 책임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적할 때 나는 내가 실은 선적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한다, 품질과 일치한다라는 걸 매도인이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물품이 양육 품질 조건이에요. 그래서 물품이 목적지에 가서 내려졌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야, 물품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계약하고 다르더라. 이 계약한 물품의 품질은 이거였는데 실제로 온 물품의 품질은 이렇다라는 걸 매수인이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실 내용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치에 맞겠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입증은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하면 신빙성이 없어요. 매도인이 자기가 물품 싣고 자기가 오면서 해서 이상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매수인이 물품 받았는데 이거 이상해요 라고 그냥 자기들 매도인 매수인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서로 믿을 수가 없겠죠. 매도인이 검사한 걸 매수인이 못 믿고요. 매수인이 검사한 걸 또 매도인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검사 기관이나 그 검사하는 사람을 검정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recognize,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보통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surveyor, 조사관, 검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해요. 나와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적 전에 하든 양육 시에 하든 나와서 검사를 하고 리포트를 하나 써줍니다. 검정 보고서를 써주면 이게 공신력 있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품질과 일치한다, 품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SGS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검증 업무, 검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가 SG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그런 계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쑥 나올 수 있습니다. 품질의 증명은 SGS의 보고서에 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SGS가 회사 이름이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목차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수량 조건, 퀄리티 아니고요. 퀀티티 텀스입니다. 가끔 시험에서 장난칠 때요. 이 퀄리티하고 퀀티티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히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수량 조건은 수량에 대한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 수량의 단위를 뭐 쓸 건가, 수량의 결정 시기, 품질 결정 시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자, 뭐 단위는 뭐 단위 쓰면 되지 않나요? 뭐 몇 개, 몇 킬로그램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 단위도 우리가 모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품질 결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선적 시의 수량과 양육 시의 수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정을 해둬야 되고요. 이제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수량 조건에서 가장 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과로 2번 보시면 수량 단위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못 세고 무게로 단다거나 길이를 잰다거나 용적은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피를 잰다거나 포장 단위, 뭐 한 박스, 두 박스, 팔레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뭐 팔레트로 센다거나 어떤 거는 컨테이너 단위로 센다거나 이렇게 포장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MOQ라고 나오면은요. Minimum Order Quantity라는 의미가 됩니다. 맥시멈이 아니고요.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입니다. 최소 주문 수량을 말한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MOQ는 10,000개로 한다. 이렇게 하면 10,000개 이상 주문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통 너무 많이 주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물론 아주 많이 생산량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문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거래하는 단위들이 좀 크기 때문에 1개, 2개 주문하는 건 안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소량은 안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MOQ는 주로 미니멈을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 단위 표시에 몇 가지 도량형이라고 하죠. 그 단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수로 셀 때는요. 뭐 이치, 1개, 2개 이렇게 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세트 단위로 세요. 피스, 낱개 단위로 이렇게 셀 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더즌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12개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서양 사람들이 12개 단위 좋아합니다. 미국 마트에 가면 계란도 12개씩 이렇게 팔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위인데요. 그로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로스라는 단위는 더즌 곱하기 더즌입니다. 그래서 12개 곱하기 12개, 그래서 144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게 또 그냥 그로스가 있고 스몰 그로스와 그레이트 그로스가 있습니다. 스몰 그로스는 뭐냐면 10 곱하기 12개입니다. 그래서 10 더즌이 되고요. 120개. 그 다음에 그레이트 그로스는 12개를 3번 곱하는 겁니다. 더즌은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그로스는 12 곱하기 12, 더즌 곱하기 더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 단위로 보시면 뭐 킬로그램이라든가 또 뭐 미국 같은 데는 파운드 같은 거 쓰지요. 약자로 LB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T라고 돼 있는데요. 메트릭 톤의 약자입니다. 톤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톤은 1000킬로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톤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톤의 종류도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중간 거부터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메트릭 톤. 메트릭 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프렌치 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킬로 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00kg입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로 환산한 단위가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롱 톤하고 쇼 톤이 있어요. 롱 톤은 잉글리시 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로스 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000kg보다 약간 많습니다. 약간 많고 쇼 톤은 약간 적어요. 이거는 쇼톤, 아메리칸 톤, 네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약간 귀찮아가지고 자기들 파운드 단위에 2000파운드로 맞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907kg가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1톤 하면 이게 롱톤인지 쇼톤인지에 따라서 그 실제 수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길이 단위는 특별히 살펴볼
알아볼 건 없어요. 뭐 인치나 풋이나 야드 같은 거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용적, 부피와 관련된 그 기준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CBM이라고 하는 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올 거예요. CBM은 큐빅미터의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으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판서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세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피 구하는 공식이고 맞죠? 그래서 1CBM은 1m, 1m, 1m 입방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m인 걸 곱하면 1 해서 1cbm이 나오는 겁니다. cbm 단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CFT가 있는데 이건 cubic feet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터 단위가 아니라 feet 단위로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metric ton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MT로 약자로 썼을 때 metric ton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measurement tone, 젠톤이다. 이걸 용적 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톤은 1000kg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단위로서 그냥 톤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480 스퀘어 피트를 제곱한 거죠. 여기에 뭐 40 큐빅 피트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숫자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MT라고 하는 게 메트릭 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부피 단위를 의미하는 메저먼트 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거는요. 운송할 때 문제가 돼요. 운송할 때 1cbm당 운임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운임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고 같은 것들 계약할 때도 이런 부피 같은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장이나 컨테이너 단위와 관련된 용어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카트는요. 종이 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N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카툰이라고 해서 줄여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팔레트라는 거 있어요. 팔레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창고형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보통 돼 있고요. 이제 그 여러분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그 쉘프에 보시면 여기 물건들이 이렇게 박스가 쌓여져 있고 이렇게 랩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판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나무로 된 건 잘 안 쓰는데 요걸 팔레트라고 합니다. 요 팔레트는 운송하거나 보관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들이에요. 여기 보면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게차, 이게 포크리프트 그 지게차에 그 손 같은 거 이걸 끼우는 구멍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지게차로 딱 끼워가지고 거기에 실려 있는 물건 한꺼번에 이렇게 쫙 운송할 수 있게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들어둔 운송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품의 단위, 이렇게 수량을 셀 때 한 팔레트, 두 팔레트 이렇게 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가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컨테이너에 들어갈 때 딱 두 개가 딱 맞는 사이즈, 뭐 세 개가 맞는 사이즈, 여러 가지의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베일은 꾸러미를 얘기하는 건데 포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럼으로 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컨테이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뭔지는 아시죠? 줄여서 이렇게 CNTR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컨테이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는 TEU, 하나는 FEU입니다. TEU는요. 20 Foot Equivalent Unit, 20피트에 상응하는 단위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TEU라고 하고요. FEU는 40 Foot Equivalent Unit,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말하는 겁니다. TEU 그리고 FEU. 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 버스 길이만큼 좀 긴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그게 40피트짜리. 요 길이가 40피트라는 겁니다. 약 12m 정도가 됩니다. 피트 단위로 쓰고요. 그러니까 TEU는 요게 20피트가 되는 거고요. TEU를 두 개 곱하면 이렇게 FEU가 됩니다. 딱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요. 자, 요 단위 TEU라든가 FEU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튼, 박스라는 표현보다는 커튼이라는 단위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역 문서 같은 데 보면 two cartons of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two box라는 표현보다는 carton이라는 표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의 측정 기준 보겠습니다. 중량 측정을 할 때 두 가지 용어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gross weight과 net weight, 총 중량과 순 중량입니다. 간단하게 gross weight은 포장까지 다 합한 전체 중량을 gross weight이라고 하고요. 순 중량은 포장 없는 상태의 상품 무게만을 net weight이라고 합니다. 순 중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법정 순중량이니 정미 순중량이니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gross weight, net weight은 반드시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용어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수량의 결정 시기. 이건 우리가 품질 결정 시기에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선적 시에 계약 수량을 세서 맞으면 매도인이 이제 제대로 된 수량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는 조건이 선적 시 수량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수량을 세서 정확하게 일치하면 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조건, 양육지 수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적 수량 조건은 운송 중에 수량이 좀 줄어들면 그걸 매수인이, 운송 중에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양육 수량 조건은 양육시까지 숫자가 맞아야, 그 단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운송 중에 수량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뭐 물건이 가다가 줄어드나요? 예. 일반적인 공산품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뭐 유류라든가 기체로 된 것들은 운송 기간 중에 일부 이제 조금 날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로스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어는 없고요. 정형거래 규칙 중에서 아까 우리 품질도 EFC로 시작하는 건 선적 품질 조건이고, D규칙의 경우에는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적 수량 조건과 양육 수량 조건 일단 여기만 여기다 표시만 해두시고 인코텀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량 조건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조건이고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 toleranc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부족의 허용, 과부족의 허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tolerance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toleranc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관용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tolerance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더라도 그 오차를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물품들은요, 그 물품이 정확하게 수량을 세기가 어려운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원유를 100톤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100톤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 원유를 이제 무게를 달아보니까 99.98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20kg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99.98톤인데 계약 물품은 100톤이야.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20kg 모자라네, 20kg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 놔두면요, 나중에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약 위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공산품, 큰 물건들은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벌크 화물이라고 합니다. 벌크 카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부족에 관련된 허용 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합의해 두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유류라든가 광물, 곡물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벌크 카고라고 하는데, 셀 수 없는 화물 를 통틀어서 그냥 벌크 카고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곡물을 거래해요. 근데 뭐 쌀을 거래하기로 했어요. 그럼 쌀을 몇 개 이렇게 하진 않죠. 뭐 10만 개, 10만 알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무게로 하거나 부피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잴 수밖에 없는 화물을 벌크 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쌀을 20kg으로 포장한 포대를 100개 거래하기로 했다. 이건 벌크가 아니에요. 포장을 셀 수 있기 때문에, 물론 20kg, 포장당 20kg 여기에 또 과부족이 허용치가 있습니다. 뭐 5%, 3% 이런 식으로 있지만, 쌀을 100톤 거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벌크 화물이에요. 근데 20kg짜리로 100개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다면 포장 단위를 100개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벌크라고 안 보는 겁니다. 자, 무게나 부피로 제하는 물품이 벌크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벌크라는 걸 산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산적 화물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살화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살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벌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익혀 두셔야 돼요. 일단 벌크라는 영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글 표현들이 나오더라도 이게 벌크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운송 중 감량도 생길 수 있고 정확하게 수량을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톤인데 99.98톤 나온다든가, 그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과부족의 한도를 정해두고, 과는 많고 부족은 적다라는 뜻이죠.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만 들어오면 계약과 일치한다라고 인정하자라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과부족과 관련된 합의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금 지급 방법으로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결제 쪽 가면 신용장 이제 배울 텐데요. 신용장 업무에는 ICC,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 앞으로는 UCP라고 부를 겁니다. 3대 무역규칙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UCP가 적용이 되는데 UCP에서는 이런 과부족과 관련돼서 계산 수량 조건과 과부족 용인약관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신용장 업무, 이제 신용장 내용 공부하기 전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살펴보고 갈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데 approximate quantity term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영어 표현은 자주 안 쓰고요.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과부족이 생기기 쉬운 산적 화물에 대해서 신용장의 금액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단가 앞에 about이나 approximatel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bout 100ton이라고 했다고 하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과부족을 허용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금액, 수량, 단가입니다.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10%고요. about이나 approximately라는 단어를 그 앞에다가 붙이면, 금액 앞에다 붙이거나 수량 앞에다 붙이거나 단가 앞에다 붙이거나 과부족을 허용하고 싶은 대상 세 가지 앞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부족 용인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ML clause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요거는 약자 많이 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more or less clause, 많거나 적은 조항이다 라는 뜻이에요. 과부족 용인 약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신용장 거래 시에 수량을 포장 단위 또는 개별 단위의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건 1개, 2개, 3개, 포장 1개, 2개, 3개, 한 포대, 두 포대,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괄호해서 벌크 화물, uncountable 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CP에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수량을 포장 단위나 개별 단위의 특정 숫자로 쓰지 않았다. 그 결국에 해석하면 벌크 화물이라는 말이에요. 청구 금액의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물품의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많거나 적은 편차는 허용된다. 자, 뒤에 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산 수량 조건은요, 언제 적용되나? about이나 approximately라는 표현이 수량, 금액, 단가 앞에 써 있으면 각각의 그 해당하는 금액이나 수량, 단가에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과부족 용인 약관은 포장 단위, 개별 단위 숫자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 결국에 벌크 화물입니다. 무게나 부피로 재는 화물의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거는 과부족 허용을 하겠다 말겠다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에는 과부족 용인이 되지 않는다, 금지한 경우는 제외하겠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계산 수량 조건은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은 금액, 단가, 수량에 각각 적용하는데 과부족 용인 약관은 다른 건 아니고요. 수량에만 적용합니다. 킬로그램 단위, 무게나 부피 단위에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허용치는 계산 수량 조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ML 클로즈 과부족 용인 약관은 5%의 과부족 인데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금액 내에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5% 과부족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봐두셔야 되고요. 뒷부분에서도 몇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차 보시면요, 가격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인데요, price terms입니다. 뭐 가격은 물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따로 합의할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있어요. 가격 조건이란 산출 근거, 원가 요소 이렇게 두 개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품이 $100짜리 물품이에요. 근데 이 $100짜리 물품을 내가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운송비는 누가 부담하나?
운송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나 제외되어 있나 이런 것들 뭐 창고료라든가 기타 뭐 수출 수입과 관련된 뭐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부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비용들이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택배 포함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국제물품 매매 거래를 할 때는 물품 가격보다도 이런 운송비나 부대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통화도 이게 달러 단위인지 뭐 엔화 단위인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가격 조건인데요. 자, 가격 산출을 할 때 자, 이 물건은 100달러짜리인데 이건 출고시 가격이 100달러고요. 여기 운송비하고 뭐하고 이건 따로 부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100달러인데요. 여기 운송비하고 창고료하고 수출 통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가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줘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골치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인코텀스와 같은 정형거래 규칙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0달러라고 하지 않고요. X 나중에 배울 거예요. X웍스 100달러, FOB 100달러, CIF 100달러, 뭐 DDP 100달러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앞에다가 이 정형거래 조건을 붙여주고 뒤에다가 가격을 쓰면 이 안에 어디까지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비용은 물품 가격에서 제외되는지가 다 나오게 돼요. 이게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스 조건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격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형거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정형거래 조건을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인코텀스 규칙별 가격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인코텀스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성 요소는 다 하나씩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인코텀스 공부를 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같은 100달러라도 엑스웍스 가격과 FOB 가격과 CIF 가격과 DDP 가격이 다릅니다. 사실 인코텀스 규칙은 11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만 여기다가 써둔 거예요. 이게 다 다른데 암기하지는 마시고 예시로 보시고 나중에 2회독 하실 때 이걸 보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이런 것들이 여기 당연히 포함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회독 하실 때 여기 책에다가 표시해 두셨다가 인코텀스 끝나고 나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고 가격 조건 요 내용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요. 가격 표시 통화입니다. 통화는 currency라고 보통 쓰고요. 어떠한 통화를 쓰는지 약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100달러 이렇게 써놓으면요. 미국 달러 100달러하고 캐나다 달러 100달러하고 홍콩 달러 100달러하고는 다 다릅니다. 홍콩 달러가 지금 100 몇십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미화 1달러는 한 1000 몇백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뭐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달러라고 생각하고 나는 US 달러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홍콩 달러였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에다가 통화도 반드시 기재를 해서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그 이후에 결제 방법부터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